알파 세대 엄마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 알파 세대라는 신인류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에이, 설마 몇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2달, 3달, 지금이 8개월째죠. 네. 그리고 학교도요. 에이, 설마 학교는 가겠지 했는데 웬걸요? 등교를 미루고 또 미뤘잖아요. 네, 실제로 이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뭐야 이게? 뭐야? 어떡해. 어머 어머. 네, 지금 보신 장면은요, 이 스위스의 한 대학교의 모습인데요. 이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 대신에 이 사진을 두고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좀 무섭다. 네. 대학교뿐만이 아니에요. 2020년 5월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몇 개월 전인데 벌써 이미 총 160개 국가가 휴교를 했어요. 이렇게 유례없던 코로나 휴교령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12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철저한 방역을 하고 또 시스템을 갖춰서 등교를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 화면이죠 지금. 와 이게 그렇습니다.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먹는 거예요. 와. 그렇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 많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취약점이 속속 비춰지고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것이죠.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 바로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또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수학 성적 변화를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모든 학년이 동시에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 보이시죠? 네. 네. 같네요. 바로 저 때는 아이들이 방학을 했을 때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아이들이 아무래도 네. 방학에는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문제인데요. 예정된 날짜에서부터 등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중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학 때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성적이 더 하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은요, 이 코로나발 성적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락 폭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 크고 장기화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프 맨 아래에 있는 저 아이들이에요. 저 3학년 아이들. 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년이 바로 이 저학년들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요, 50% 이상의 성적 하락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50%요. 배워놓은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배워놓은 게 없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특히 수학 과목이거든요. 이제 기본을 쌓아야 되는 시기에 이 기본적인 학습 실력조차 못 갖췄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이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네요. 네, 그 말씀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이 저학년에서 이렇게 장기간 교육 손실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 성인이 된 후에도요, 이 IQ에 이 지수에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물관도 닫고 있고요, 도서관도 닫고 있고, 견학, 캠프 이런 학교 이외에서 우리가 많이 체험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한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결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최악의 이 퇴보를, 그러니까 학습 손실 면에서 말하는 거죠.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교육에 지장을 받은 학생들 이 190개국에서 약 16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학교 아이들의 무려 90%에 해당하는 숫자죠. 와, 아니 거의 90%. 전 세계적으로 학교들이 다 멈췄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멈췄다고 보면 될 것 대부분이네요.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게 언제 이 맞아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맞아요. 문제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 안타깝다. 맞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세대가 될지 모르는 이 아이들 사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미래학습자라는 이런 측면에서요.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 네, 2010년생부터요. 앞으로 태어날 2024년생까지가 바로 이 알파 세대에 속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알파 세대가 등장한 2010년은 애플에서 아이패드가 출시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세대는 아이패드하고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만큼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아주 밀접한 환경에서 시작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한 기사에서 봤는데 영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였대요. AI 인공지능 이름 있잖아요. 알렉사, 뭐 문 알까 열어줘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거. 아이. 기사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알파 세대들을요 AI 네이티브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 알림을 AI가 들려주고요. 또 AI가 들려주는 동화를 듣고 잠들게 되죠. 그래서 24시간을 AI하고 함께 이 자는 세대, 사는 세대, 바로 이게 AI 세대, 알파 세대라는 거죠. 알파 세대. 네. 실제로 이 인공지능 관련 업계에서는요 가장 많이 재생되는 노래가 동요라고 합니다. 아, 그렇겠다. 아기들한테. 육아에 가장 많이 없어요. 쓰이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키즈 컨텐츠라고 해요. 네. 아기 상어 뚜루뚜루. 이게 계속 나오니까. 아이 셋을 키우는데 저도 그 돈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자, 근데 이 미래를 살아가는 이 알파 세대에게 따라붙는 별명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대 앞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퀴즈, 네, 코로나 입학생, 아유. 예, 등등 다양한데요. 특히 이 코로나 입학생으로 불리는 아이들 누구일까요? 8살. 이제 첫째. 드림이 1학년. 13년생. 네, 맞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생 8살 맞습니다. 8살. 네. 코로나 입학생이 뭐예요?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네, 지금 그래서 이 8살 아이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 알파 세대의 문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순히 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이 알파 세대라는 신인류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 디지털 기기로 온라인 세상하고 가장 가까워진 세대.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세상하고 가장 멀어진 바로 이 특별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2025년에 전 세계 인구의 25%를요, 이 알파 세대가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예, 역사상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수명도 이 사상 최장으로 이들 대부분은 22세기까지 생존하게 될 거라고 해요. 예. 22세기. 자, 이것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불확실한 세상에 등장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우리가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 지 10여 년째인데요. 학부모님들이 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나름 깨어 있고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최 내 아이는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네. 진짜 그래. 내 아이라서 더 몰라. 예.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가르쳐 줬어요. 애들 클 때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의 이 알파 세대는 어머니의 어머니도 알지 못해요.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알파 세대는 사실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제 각각이에요. 진짜.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앞서 여러 세대들보다 스마트폰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세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플랫폼 콘텐츠들이 알파 세대 각자의 개성, 독특한 자아를 구성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예.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 랜선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랜선 유치원이요? 예. 온라인상에서 유치원 학습을 대신하는 건데요.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로 율동도 배우고 동화도 읽어주고 하더라고요. 학교처럼. 코로나로 유치원 등원을 못하게 되면서 이 알파 세대들이 랜선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영상을 보여주면 책이나 이렇게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컨텐츠들이나 이런 뭐 태블릿 PC의 그런 어플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어떤 설명이 없어도 다 해내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태스크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알파 세대나 이 다음 세대는 실제로 문자 습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 진짜 많으실 겁니다. 분명한 건 알파 세대는 문자보다 영상과 음성에 익숙한 세대가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어떤 한 가지 특정 컨텐츠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맞아요. 길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요도와 상관없고요. 재미없으면 또 재밌다가도 지루해지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 시각적인 재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상적 자극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쫓아다니고 옮겨다니는 특성에 주목을 해서 이들을 유목학습자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현재 알파 세대 연령대의 아이들인 이 0세에서 10살 이 아이들은 원래 주의력이 대단히 짧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얘네들 평균적으로 몇 분 집중할 수 있을까요? 15분? 몇 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학년 나이쯤 되면 15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보면 15분마다 선생님이 자꾸 뭘 바꿔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의력이 짧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집중을 못하고 빨리 넘어가 버리거나 관심을 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이나 양육해 주시는 분, 교사가 옆에서 적절히 주의력이 환기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스마트폰도 저희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참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자, 인류 역사에 그러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뭐를 뽑으시겠어요? 보통 혁명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Cognitive Revolution 이제 사고 방식의 혁명, 그 다음에 산업 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이렇게 세 개 많이 뽑고. 더 좀 원초적으로 옛날로 가서. 돌아가 보면 불의 발견. 예, 맞습니다. 아, 똑똑해. 역시 옛날 사람. 역시 우리 문어 선생님. X세대. 예, 이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이 불을 다룰 줄 알게 되면서 이 불이 생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고 원시대의 인류를 다른 그때까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던 영장류로부터 많이 구별되게 해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그 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 뇌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 주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알고 보면 인류 탄생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당장의 문제. 단기적인 이익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추적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에요. 뭔가 당장 생기는 게 좋아요. 한참 기다렸다 뭔가 보상받는 거는 좀 시들하고 와닿지 않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석기 시대의 뇌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때는 바로 가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에 가죽과 살을 벗겨서 불로 구워 먹고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뇌인데 그 이후로 사실 뇌가 그렇게까지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뇌도 여전히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뇌예요. 그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이 갈급, 그 크레이빙이라고 하죠. 그걸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요. 인간 내면에 있던 니즈를 어쩌면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고 있는 합법적 도구가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바로바로 검색하고. 사실 시각적, 청각적 감각에서 요즘은 가상현실, VR까지 정말 즉각적인 보상이 이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 스크린을 위해서 더더욱 가능하게 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어른들이 이걸 접하고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 이것에 빠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가끔 아이가 스마트 스크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한 번쯤 야, 저걸 저렇게 둬도 되나 걱정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나중에 얘가 커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IT 쪽으로 그러면 정작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궁금해요. 오, 궁금해. 그러게.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아이패드를 출시한 뒤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끝에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셨나요?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영어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본인 아이들 자녀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예. 어떻게 아빠가 만든 건데? 정작 스티브 잡스 자신은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계를 탄생시키고 확산시켜 왔는데 아이에게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제한은 둬야 돼.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다 준 이 디지털 장치를 정작 왜 스티브 잡스 자신의 아이에게만은 제한을 시켰던 걸까요? 와 혼자서 했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폐해를 알았겠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사람 예, 머리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위.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예.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뒷머리를 후디업 많이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뇌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라요? 다른데. 너무 다른 것 같아. 보시죠. 못 보겠어. 예.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예.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좌뇌의 후디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뇌의 전체 영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 주로 시각과 관련된 뇌 뒤쪽 영역만 자꾸 자극해서 결국 뇌의 전반적인 불균형, 좌우뇌 불균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요즘 어머니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애들이 스마트폰 볼 때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예.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땐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머님들은 야, 그래도 제가 집중력 하나면 좋겠다. 저런 공부해서 혹시 그 스카이라도 이런 데라도 가지 않을까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력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거든요. 맞아. 그 순간의 뇌의 상태는 차라리 정지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맞아. 그 집중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부리부리한 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맞아. 이런 눈동자가 비어 약간 있어. 입도 약간 예. 이러고 있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창의력이 높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멍한 순간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네. 이게 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멍해지는 때는 그 상상이나 공상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멍인 거네. 내보내는 자극에 내 모든 주의를 빼앗기고 우리 뇌는 그때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외에 다른 것을 매우 적게 하는 상태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마트폰 한 번, 그러니까 다른 일 하다가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한 번 보면 집중력이 20분 동안 흐트러져 있대요. 예. 한 번 잠깐 봤는데 네. 20분 동안 집중력이 잘 안 된대요.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그 흐트러진 시간 동안에 지능 검사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보다 한 15점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 15점 정도면 우리 뇌의 지능의 1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손실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끔찍해.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뇌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점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아하.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요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언어를 있다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 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충류요? 제 주변에도 맞벌이 하는 집이 많은데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재택근무를 하면 더 문제가 뭘 일을 하게 놔두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게 뭐 TV를 틀어줘 보고 책을 줘보고 다 해도 최후의 방법은 그냥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주는 타협을 거예요. 하게 돼요. 진짜. 아이가 이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인지 한번 보시죠. 정서 통제 능력, 조금 쉽게 분노 조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즉 이거는 잘 말로 표현하거나 적절히 표현한다는 뜻이 아니라 화를 짜증으로 그냥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모는 우는 아이를 스마트폰으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게 분노를 못 참는 아이로 키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나는요. WHO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1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절대 스마트 기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1세. 그리고 가능하면 만 2살이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도 한번 보시죠. OECD에서 3년마다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읽기 능력입니다.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테스트한 시험들인데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적정한 수준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간주되는 최하위 수준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높아져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이나 이런 지문 많은 거 읽을 때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맞습니다. 오래 걸리고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어머. 예.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예. 이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몇 번씩 다시 읽어야 되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모자라죠. 예, 언어 영역 성적이 나빠지고 맞아. 예,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는 우리나라에 논술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게. 정말 한국도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교육률이 그렇게 높은 걸로 맞아요. 알았는데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와 접하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전 세계 여러 연구로 이런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문제는 이 문해력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 이 청소년기, 이 초등학교 학생들 나이 요때 형성해 놓지 않으면 성인이 된다고 늘질 않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을 통해서 언어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지 못한 어른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평가와 관련된 성적도 그렇고요. 또 이대로 간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사회성 기술이 떨어져서 어려울 수 있고요. 어쩌면 미래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원격 수업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아이들의 미디어 의존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교실에서 만난 이 알파 세대들은요, 한 가지 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네. 말을. 이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요, 이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중에 이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듣기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또 친구들 말을 경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확실히 이전 세대들과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왜 이 알파 세대는요, 듣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었을까요? 왜지? 그거는 이 알파 세대가 쌍방향 소통보다는요, 일방적인 시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보기만 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그쵸.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는 다 스킵하고 아예 클릭조차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교실 안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상호작용이 많은 게 알고 보면은 놀이를 할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놀이를 할 건지 규칙을 세우게 돼요. 네, 누가 뭐 술래가 될 건지 다른 학생들하고 또 얘기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좀 놀 건지.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규칙을 세우는 것도 귀찮아하고요. 나하고 맞지 않는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세대가 이 코로나 이전에 학교 생활을 할 때는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 알파 세대 학생들을 대면을 하면서 지도도 해주고요. 어떤 부분은 좀 고쳐주려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온라인에 빠져있던 우리 아이들이 더욱 갇혀버린 상황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학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나 그 얘기 들었어. 맞아. 그 교실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학교 그 등록금 좀 환불해달라고 약간 그래서 대학교 붕괴론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라의 역할을요,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걸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그 반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지식 전달하고 이 평가 같은 거는요,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래 사회는 지식을 활용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또 이 삶을 사는 데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교 학장인 미노체 샤피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의 직업은 두뇌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따뜻한 관계. 따뜻한.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 그러면은요, AI가 앞으로 주도하는 사회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AI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노동력입니까? 지력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로 감성적인 측면에 있다. 이것을 키우는 게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식적인 거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AI들이 다 대신 해줄 테니까 그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성, 공감 이런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대면 수업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녹여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알면 알수록 이 알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학습, 그 본연의 기능인 뭔가 정보 전달, 교육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IT 강국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 최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교육 현장은 어떨지 들여다보면은요, 이 예상과 달리 또 현실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처리하는 이 역량 지수는요, 30개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꼴찌네요.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설을 세워보고요,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정보를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정보만 휙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 예, 필요한 자료를 찾고요, 그걸 가지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만 빠른 나라였나 보네요. 그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국내 ICT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점수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심지어 이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예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앞서서 스마트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알파 세대는 이 스마트폰을 자기 피부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작동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 세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학습 환경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많이 정착이 안 됐었었는데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이런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일깨웠던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아우 아이러니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교사는 생각을 해보면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로서만 한정지어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은 전달한 지식을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주된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네. 이제 이 코로나하고 알파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야, 이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이제 되묻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길을 찾고 있는 거죠. 네, 위기의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배움은 계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배움을 통해서 다음에 찾아올 위기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예, 결국 그 배움 속에서 이 알파 세대를 위한 길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하자 준비가 안 된 일선 학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부 습관이 무너진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 학생들 많은 숫자 대부분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을 무난히 잘 따라가던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친 거죠. 아마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저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자발성이 부족한 게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예. 말을 잘 듣는 수능적인 아이인 정도가 아니라 수동적인 인간이 돼버린 거죠. 하라는 것만 하는. 문제는 그 결과로 첫째,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요. 예.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생각하면 더 골치 아파요. 이 학원 왜 다녀야 돼요? 제가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생각하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대신 충동성은 높게 나오더라고요. 왜요? 자, 충동성은 우리 몸에서 쉽게 얘기하면 조건 반사처럼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충동성을 억제하는 건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된 어떤 패턴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기회가 적으니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프레임도, 틀도 적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제도 남이 시켜줬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양육 태도였어요. 간섭하고 감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아요. 물론 간섭과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게 완벽한 양육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높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자발성을 못 가지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것들을 따라하라고 키운 그 부모님의 노력이 거꾸로 이 아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아이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그 태블릿 PC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한테 그걸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통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디까지가 통제고 어디까지가 간섭이 심한 거고 이게 진짜 저희한테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내가 죽겠다. 예. 내가 죽겠다. 사실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면서 교육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미칠 것 같을 때쯤 되면 방학이 오고요. 예. 어머니들이 미칠 때쯤 되면 개학이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규칙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네. 그래서 방법은요. 이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또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의 반응이 우선 학교를 안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예. 아이들의 성향이 좀 내향적인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을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안 예. 나가니까 오히려. 이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권유나 뭐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성향이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뛰고 놀아야 되는 애들. 엄청나게 답답해해요. 진짜 예. 저 답답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정말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를 해요. 맞아요, 진짜 그렇대요. 눈을 뜨면은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 어린이들 몸으로 노는 친구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놀이터래도 어디 뭐 근처 어디 공원이라도 뭐 자전거를 나가야 돼. 탄다,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엄마를 막 쫄라서 가는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 이 체력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떼쓰고 조르고 이러면 이제 어머님이 걱정도 하시고 네. 또 걱정을 처음엔 하다가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면 화도 내시죠. 예. 많이 그런데 내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엄마를 조르고 떼쓰는 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을 넘어서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바라는 욕구 좌절을 말로 표현하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가 그렇게 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세요. 조를만 하다. 예. 넌 10번을 설명해도 모르니? 어제도 설명했잖아. 오늘도 설명했잖아. 하지 마시고 어제도 놀고 싶었지만 오늘도 놀고 싶은 거구나 라는 태도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그런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걸 잘 하려면 부모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가 안정이 돼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밖에 나가서 먼저 어디서 돼야 좀 돼. 풀 때도 있어야 되고 브런치 카페에서 얘기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차단이 돼 있으니까 예, 닫아놓은 가마솥에서 열만 계속 떼게 돼 있는 거죠.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별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계속 실패할 거지만 계속 시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시면 아이들을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네.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노력하겠습니다.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아이가 거치고 나서 갑자기 말을 잘 들어요. 뭐 말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시기가 더 위험해요. 갑자기 말을 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맞습니다. 이 자포자기 아이가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단념하는 내가 거죠.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봐도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반응해주지 않아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포기하는 저러면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할 때는 안전한 야외에 잠시라도 외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놀고 싶은 만큼은 못 놀더라도 그만큼의 이 기회를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실제로 알파 세대 엄마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동요를 따라 부르게 하고 동화를 열심히 들려줍니다. 예, 그게 잘못됐어요? 물론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 노래하고 율동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롯이 AI에게만 맡기는 게 문제예요. AI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온전히 맡기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그 산하에 있는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한 그 기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자극, 예, 학습적인 자극, 뇌발달 자극은 그 아이의 뇌를 매우 가난하게 만드는 자극들이다. impoverishe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자극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I가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특히 감성과 예술적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그거를 또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반복해 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이게 뇌가 전방위적으로 발달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는 아이가 흥미를 안 가져요. AI에서만 들리는 노래보다는 그 노래를 엄마가 한 번이라도 따라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 그게 이 영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 교육할 때도 엄마가 영어 발음이 너무 나빠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 영어를 평가할 거라고 지레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이가 엄마 얼굴, 엄마 노래 들으면서 엄마 노래를 심사할까요? 엄마 영어를 심사하겠어요? 절대 그렇진 않죠. 예. 이게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수업도 자칫하면은 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까딱하다가 엄마 노래 제대로 못하겠구나라는 불안과 공포만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본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요 22살만 돼도 노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이제 내 뇌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퍼지네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을 젊었을 때 길러놓으면 이거는 오래 유지가 돼요. 야,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테트리스를 하는 러시아 챔피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이에 같은 진을 가진 대학생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한 번도 안 해본 대학생이에요. 두 사람은 테트리스를 시키고 뇌사진을 찍었어요. 누구의 뇌가 더 많이 움직였을까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익숙한 일, 많이 해본 일, 나한테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힘이 갖춰져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져도 조금만 힘써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늙기 전에, 나이가 22살 넘기 전에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거. 그럼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하면 기르냐? 푸시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권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독서예요. 예, 독서.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알파 세대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멋진 성우가 읽는 동화를 아이에게 들려주죠. 오디오북. 예, 읽고 나면 그 동화와 관련된 질문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도 하고 뭐 대화를 나눠줍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애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직접 책을 들고 읽는 것은 물론이고요.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스스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그 한두 권의 책조차도 꼭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얘가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원하는 거지 심청이 빠져 죽은 바다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끝까지 읽는 것에 집착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답.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때 알파 세대의 가장 큰 우려고 위험인 멈춰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것이 뇌에 자극이 된다는 건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수긍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극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 이해 능력 또 그 글을 읽은 사고력을 높이는 자극이 됩니다. 예. 특히 알파 세대에게는 기왕이면 키보드보다 글씨를 쓰게 하는 것도 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눈과 손의 협응 운동,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닝도 되게 좋거든요. 단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게 대부분은 하기 싫어할 텐데. 글쓰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면 아 얘가 글쓰기를 좀 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 그럴 때 좋은 거는 찰흙으로 만들기, 종이로 올리기, 접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습관에 아주 흔히 있는 젓가락질. 이런 것들이 똑같이 연결된 역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파 세대들이 AI 네이티브,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스크린을 접하면서 사는 세대다. 이거를 부인하고 막을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만 2살 전까지는 최대한 막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데에서 일단 이들을 듣고 말하는 데까지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 엄마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데까지 키워야 되고요. 이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읽고 쓰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걸 어머니가 쭉 시간을 두고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것. 이게 AI 세대, 알파 세대들의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전략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뇌는 사실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질 수도 없죠. 다른 몸의 기관하고 또 좀 다르게. 왜 이 뇌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답은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추구하는 각 세대별 주제, 아젠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파 세대의 사회적 아젠다가 정신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멘탈 헬스. 그 이전에 Z세대, G세대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 아젠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알파 세대는 정신 건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온라인 수업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걱정하던 것 하나가 많이 사라졌다고들 말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한 건 학교 폭력이에요.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 아프다. 예. 근데 그동안 그게 학교 폭력이 얼마나 비일비재 몰래 있었으면 예. 그런 대답을 예. 했을까. 그러니까 학교에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물론 연관성은 있는데 새로운 문제 하나가 더 커졌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사이버 불링, 사이버 왕따예요. 사이버 따돌림. 그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좀 자주 눈에 띄는 게 초등학생들이 그 SNS 상에서 소위 말하는 군기를 그렇게 잡아요. 어머. 네? 예. 초등학생들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학생들이 자기들 단톡방에서 자기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 단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초등학생들. 예.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멈추질 막을 않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SNS까지 막아버리면 이들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더 없어지죠.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의 통계에서 이미 청소년들의 약 90%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 90%가. 예,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고 옆에서 일어나는 걸 본 게 90%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그렇게 넘쳐나는 자극, 피할 수 없는 상처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 정신 건강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더 이상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이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감성적인 생존 능력을 키우도록 해서 그것을 키워나가야 힘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 힘의 비밀은 사실 정신력에 있는 거고 감정 조절 능력에 있는 거고 우리 집 아이가 이 안에서 가정 내에서 무엇을 배울까에 책 읽기, 수학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